한겨울, 눈이 멈추지 않던 밤, 조선의 한 양반가에서 8살 쌍둥이 형제가 사라집니다. 집안 사람들은 묻지 않았고 어른들은 눈을 돌렸으며 계모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간 듯 하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곡식은 줄고 돈은 새고 사람 사이의 믿음이 하나둘 무너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버리면 집안이 먼저 버림받는다.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 무서운 인과응보, 그리고 결국 정직한 사람만 남는 집안의 말로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계모가 버린 쌍둥이 형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윤가라는 제법 이름난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참봉을 지낸 양반 집안으로 고을 사람들은 윤가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윤가의 가장 윤참봉은 일찍 상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홀로 지내던 그는 결국 새장가를 들었지요. 새로 들어온 계모 박씨는 40이 채 안 된 과부 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수려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지요. 박씨가 안채를 차지하자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참봉에게는 전처소생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성주, 동생의 이름은 성민이었지요. 8살 된 두 아이는 영특하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섣달 20날 한방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성주와 성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들이 안 보입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계모 박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어찌된 일이옵니까? 그녀는 윤참봉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윤참봉이 다급히 물었지요. 박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아이들이 제 발로 나간 것 같사옵니다. 제 발로? 이 추운 겨울밤에? 소첩도 믿기지 않사옵니다만. 박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니 모두들 수군거렸지요. 참봉댁 도련님들이 없어졌다더군. 8살짜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겠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소? 저 새댁이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지요. 윤참봉은 사흘 밤낮을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 마을을 뒤지고 산까지 뒤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씨는 매일 안채에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추운 데서 얼어 죽으면 어쩌나. 그러나 마을 노파 하나가 우물가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물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눈이 그친 뒤 윤가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는 원래 집안에 재수가 없다지요. 한 몸에서 나온 두 영혼이라 집안 기운을 갈라먹는다고 하지 않소?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근원이 드러났지요.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집안 어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큰 도련님 성주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사옵니다.
약간만 해도 한 달의 쌀서 말은 들어갔지요. 작은 도련님 성미는 영특하기는 하나 두 아이가 함께 있으니 집안 재물이 둘로 나뉘지 않겠사옵니까?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지요. 더구나 쌍둥이라는 것이 옛말에도 상서롭지 못하다 했사옵니다. 박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사옵니다. 곡식은 줄고 소는 병들고 이 모두 쌍둥이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집안 큰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봉의 자식인데 어르신 자식이라 해도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고 어른들의 걱정도 이해가 갔지요. 무엇보다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소. 윤참봉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늙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겠느냐? 하인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분부만 내려주시옵소서. 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산 아래 주막 근처에 내려놓고 오면 된다. 쌀 2말과 은전 1잎을 주마.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마님, 도련님들을 말대꾸하느냐?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요. 그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잠결에 누군가 이불을 걷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늙은 하인이 두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따라오십시오. 무슨 일이요? 성주가 작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아이는 부엌 뒤 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는 거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걸어 산 아래 주막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인이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들, 용서하십시오.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디든 살 길을 찾으십시오. 보자기 안에는 떡 몇 개와 동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버리는 거요? 성주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요. 하인은 대답 대신 절을 한번 하고는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두 아이는 주막 뒤 헛간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성민이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잘못한 게 있소? 성주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성민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이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헛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소? 주인이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주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 내외는 가난했고 남의 자식을 거둘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않소? 주인 내외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9쯤 되어 보이는 과부 바느질꾼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 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병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저 아이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주막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도 형편이 어려우시지 않소? 어찌 남의 자식까지? 김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야 어렵지요. 하지만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성주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형은 여인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깨웠습니다. 성민아, 일어나거라. 성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생은 여인의 눈빛을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 김 씨는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지요. 얘들아,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는 성주라 하옵고 이 아이는 제 동생 성민이옵니다. 성주의 말투는 8살 아이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게다가 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니 양반집 자식임이 분명했지요. 양반댁 도련님들이 어찌 이런 곳에? 김씨가 묻자 성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버림받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지요. 성민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김씨의 치마를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정말 재수 없는 아이들인가요? 쌍둥이라서 집안 기운을 갈라먹는다고. 김씨는 성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남의 자식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김씨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씨에게는 11살 된 딸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지요. 하지만 마음씨는 고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동생들이란다. 분이는 두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성주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더군요. 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주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아주머니, 저희를 버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유? 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민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김씨와 분이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누나,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응, 괜찮아. 제가 나중에 크면 꼭 누나 다리 고쳐드릴게요. 형님이 약 만드는 법을 배울 거래요. 성민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놀라곤 했지요. 성민이는 사람 마음을 참 잘 아는구나. 저는요,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주가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소인이 장터에 나가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제 먹고 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울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말이지요. 김씨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눈에는 어른 같은 단단함이 있었지요. 성민이는 어찌 생각하느냐? 동생은 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할래요. 형님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졌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주는 셈과 글을 더욱 열심히 익혔습니다. 형은 주막 주인에게 빌린 책을 밤새 읽었지요. 성민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동생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심을 말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더군요. 형님, 저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보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손을 만지작거려요. 성주는 동생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기록했지요. 두 아이는 비상하게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손을 잡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다짐을 품었지요. 윤가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사라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곡간지기가 윤참봉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상하옵니다. 곡식이 자꾸 줄어드옵니다. 줄어든다니? 쥐라도 들었느냐? 쥐 때문이 아니옵니다.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사옵니다. 윤참봉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쌀만 해도 한 달에 서말씩은 빠져나가옵니다. 윤참봉이 곡간을 살피려 하자 박 씨가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소첩이 처리한 일이옵니다. 부인이? 네, 집안 살림이란 원래 그러한 것이옵니다. 하인들 먹이고 손님 접대하고 장부에 다 적을 수는 없지 않겠사옵니까? 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윤참봉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참봉날이 차용증대로 은자 50냥을 갚아주시오.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돈을 빌렸소? 빚쟁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윤가 차용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건 윤참봉이 당황하자 박 씨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소첩이 급한 일로 잠시 빌린 것이옵니다. 나으리께 말씀드리기 전에 갚으려 했는데. 부인, 이런 일은 미리 말을 해야지.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이것도 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박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참봉은 더 이상 따지지 못했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났고 곡식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매번 집안 살림이 원래 그렇다며 둘러댔지요. 한편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던 성주와 성민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도 두 아이는 김 씨의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성주는 값을 흥정하고 성민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더군요. 형님, 저기 좀 보세요. 성민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윤가 집안의 하인 하나가 곡식 장수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가 것이 맞소? 그렇소. 마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요. 성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지요. 얼마나 돼오? 이번에는 쌀 10마리요. 은자 5냥에 넘기겠소.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마님이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성주는 재빨리 기억했습니다. 쌀 10마리면 보통 은자 10냥은 받아야 하는데 절반 가격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성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성주가 대답했습니다. 집안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 그것도 계모의 지시로 말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모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성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이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하인이 차용증을 들고 돈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가 도장이 찍혀 있으니 확실하지요? 그렇소. 이것으로 은자 30냥을 받겠소. 윤참봉이 알고 있는 일이요? 그야 마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주는 곧장 김 씨의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종이와 붓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무엇에 쓰려고?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말이지요. 성주는 그날부터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거래 내용, 금액,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 나갔지요. 형님, 이걸 왜 적어두는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은 믿는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렇다. 진실을 밝힐 때 이것이 칼이 될 것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동생은 사람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지만 형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성민아, 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계모와 한패인지, 그것을 내게 알려다오. 알겠어요, 형님. 두 아이는 그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장터를 다녔습니다. 성주는 숫자와 날짜를 기록했고, 성민은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릴 버린 날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성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부를 보니 모든 일이 자신들이 집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계모는 우릴 버리고 집안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야. 성민이 분노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성주는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더 커야 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복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란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주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15이 되었습니다. 성주는 키가 훌쩍 자라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형은 글과 셈에 더욱 뛰어나졌고 주막 주인에게 빌린 책들을 모두 읽어냈지요. 성주야, 너는 서당에 다녔어도 장원급제했을 것이다. 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소인은 과거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힐 힘을 기르고 싶을 뿐입니다. 성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성민은 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생은 장터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 마음을 읽는 재주를 더욱 갈고 닦았지요. 성민아, 저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성민의 관찰력은 이제 귀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장터에서 윤가의 머슴 하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희들 혹시 윤가 도련님들 아니냐? 늙은 머슴이 두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 입을 다물더군요. 성민이 재빨리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아시는군요. 윤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머슴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참복나리께서는 아직도 당신들이 도망쳤다고 믿고 계십니다. 성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마님께서 나리를 완전히 속이고 계시지요. 나리는 매년 제삿날마다 도련님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십니다.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겁니까? 처음 몇 년은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계속 아이들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시니 이제는 체념하신 것 같습니다. 머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땅은 팔리고 마님의 소생 도련님은 노름에 빠져 사고만 치고 계시지요. 계모의 아들이 성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도련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욱이라 하옵니다. 올해 13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버릇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머슴은 더 말하려다 주위를 보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그날 밤 김씨의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우리가 도망쳤다고 믿고 계신데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속고 계신 것이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냉정했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아직은 아니다. 왜요? 성주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지금 나타나 계모가 우릴 버렸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우리는 버림받은 아이들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말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서 울지 않을 것이다. 성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다. 아버지가 눈을 뜨게 만들고 계모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성주는 지난 7년간 모아온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날 밤 우리를 끌고 나갔던 하인 말이다. 아, 그 할아버지요. 그렇다. 그가 진실을 증언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증언해 주실까요? 계모가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주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인다. 두려움과 양심이다. 계모는 두려움으로 하인을 움직였다. 우리는 그의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 형님은 정말 15살이 맞아요? 성민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성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이미 어른이 되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그날 밤 성주는 장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15살이 된 오늘,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하여.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곧 진실을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요. 달빛이 두 형제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된 청년들이었지요. 7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윤가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모 박 씨의 아들 성욱이 서당에서 심각한 사고를 쳤던 겁니다. 13살 된 성욱은 다른 양반집 자제와 다투다 그 아이를 크게 다치게 만들었지요. 윤참봉,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 팔을 부러뜨렸소. 상대 집안의 아버지가 윤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윤참봉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박 씨는 안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소. 당신네 아들은 버릇이 없기로 소문이 자자하지 않소?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가 도련님이 또 사고를 쳤다더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소?
지난번에도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쳤다더니 계모소생이라 그런지 버릇이 영 아니오시다. 박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윤참봉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관가에 고발되면 우리 성욱이가 부인, 이번 일은 심각하오. 상대 집안이 워낙 완고하니 은자 100냥을 드리겠다 하십시오. 아니, 200냥이라도. 윤참봉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200냥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돈이 어디 있소? 소첩이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를 불러 윤가의 땅 문서를 담보로 거금을 빌렸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상대 집안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 집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장터에서 떠들어댔던 겁니다. 윤가에서 200냥을 줬소. 그 돈으로 내 아들 팔을 샀다는 거지. 200냥이라니 윤가가 그렇게 부자였소? 아니, 요즘 윤가는 빚이 많다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주와 성민도 있었습니다. 형님, 들으셨어요? 윤가에서 200냥이나 뿌렸대요. 성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성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다들 수상쩍다고 하던데요. 윤가는 요즘 빚이 많다는데 갑자기 거금이 어디서 났냐고. 성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다. 무슨 기회요? 계모가 약점을 드러냈다. 그녀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형제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장터의 고리대 금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생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냈지요. 아저씨, 요즘 큰돈 빌려간 사람 없어요? 큰돈? 얼마나 큰 돈 말이냐? 100냥 이상이요. 고리대 금업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윤가 마님이 땅 문서를 담보로 200냥을 빌려갔지. 이자도 엄청난데 말이야. 땅 문서요? 참봉나리가 아시는 일인가요? 글쎄, 도장은 윤가 것이 맞던데 참봉이 아는지는 모르겠구나. 성민은 곧바로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님, 계모가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대요. 성주는 즉시 이것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다. 범죄요? 윤가의 재산은 아버지 것이다. 계모가 아버지 허락도 없이 땅 문서를 담보로 잡혔다면 이것은 횡령이나 다름없다. 성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계모가 빌린 돈의 증거. 둘째,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거. 셋째,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구하죠? 차근차근 하나씩 모으는 거다.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모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성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정의요? 그렇다. 계모는 사람을 버렸다. 우리를 말이다. 그럼 이제 그녀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꼴을 보여드릴 것이다. 성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우릴 버린 계모한테. 성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는 난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과 복수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버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동생은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았지만 형은 사람의 마음 너머를 볼 줄 알았던 겁니다. 한편 윤가에서는 계모 박 씨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 혹시 누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 박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버린 쌍둥이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더군요. 집안의 금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쌍둥이가 버림받은 지 꼭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성주는 이제 16이 되었고 장부에는 계모의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형님,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성민이 조급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날 밤 우리를 끌고 나갔던 하인 말이다.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찾죠?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성주의 말대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가의 늙은 하인 박서방이 병들어 누웠다더군. 박서방? 윤가에서 30년을 일한 그 양반 말이오? 그렇소? 이제 얼마 못 산다더이다. 성민이 급히 형에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그날 밤 우리를 끌고 갔던 하인이 병들어 누웠대요. 성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지금 가볼까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성주는 신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면 의심을 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며칠 뒤 두 형제는 약재를 구해 그 하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근처에 병든 분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성주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혹시 약이 필요하시지 않으신지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인의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약을 살 돈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두 형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늙은 하인 박서방이 누워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자신들을 끌고 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박서방은 두 청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희들은? 오랜만입니다, 박서방. 성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련님들, 살아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성민이 다가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울고 계셨지요?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이 늙은이는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자 한 입과 쌀 2마리를 주시며 도련님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라 하셨습니까? 산 아래 주막 근처에. 그냥 내려놓고 오라 하셨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참복 나리께서는 아셨습니까? 아니옵니다. 나리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몰래 하신 일이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마님은 전처 소생인 도련님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당신 아들 성욱 도련님만 키우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님은 집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곡식도 땅 문서도. 성주와 성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증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박서방,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주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는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의 도장을 받겠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7년 전 섣달 20날 밤 윤가 마님 박씨의 명으로 어린 도련님 둘을 집에서 내보냈다. 마님은 나에게 은자 한 입과 쌀 2마를 주며 아이들을 산 아래에 버리라 하셨다. 참복나리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 글을 다 쓴 박서방은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주는 이 문서를 들고 마을의 훈장과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훈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서방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마을 어른들이 박서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어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고백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어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하나씩 도장을 찍더군요. 이제 이것이 증거가 되겠구나. 성주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간직했습니다. 성민이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돌아가도 되는 거죠? 성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칼은 필요 없다. 문서가 칼이 될 것이다. 두 형제는 김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청년을 안았습니다. 너희들 잘 자랐구나. 가거라. 그리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라. 아주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그날 밤 두 형제는 7년 만에 윤가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진실이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윤가의 조상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7년 전 쌍둥이가 사라진 그날도 바로 조상 제삿날을 며칠 앞둔 때였지요. 이번 제사에는 온 친족이 모인다더군. 그렇지. 윤가 큰댁 어른신이 오신다니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제삿날 아침 일찍 윤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떨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나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성주가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기억해라. 우리는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가는 것이다. 떳떳하게 행동하면 된다. 두 형제는 정오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온 친족이 모두 모인 시각이었지요. 윤가 사랑채에는 20명이 넘는 친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계모 박씨는 그 옆에서 공손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된 성욱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자, 그럼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참봉이 말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사랑채 앞 모든 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청년이 당당히 들어섰지요. 7년 전 그 어린 쌍둥이 성주와 성민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의젓한 모습의 성주, 그리고 눈빛이 맑고 또렷한 성민. 두 사람은 한겨울 눈 속에 버려졌던 그 아이들이 맞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것들은 계모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윤찬봉은 눈을 크게 뜨고 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는. 성주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동생 성민도 형을 따라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불효자 성주와 성민이 인사를 올립니다. 성주, 성민, 정말 너희냐? 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친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쌍둥이라더니 7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들 아니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었던 거요? 이게 무슨 일인가? 계모 박 씨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요. 여보, 저것들은 도망쳤던 아이들입니다. 어찌 감히 제삿날에. 성주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망쳤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너희는 제 발로 집을 나갔지 않느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당당한 척했지요. 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모님, 저희가 제 발로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그럼 왜 한겨울밤에 8살짜리 아이들이 집을 나가야 했을까요? 성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모든 이가 귀를 기울였지요. 친족 중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찬봉,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아이들이 도망친 게 아니었단 말이요? 윤찬봉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주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장이 빼곡히 찍힌 종이었지요. 아버님, 그리고 친족 어르신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네. 저희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내가 감히 어른을 모함하느냐? 성주는 흔들림 없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박서방의 증언입니다. 마을 훈장님과 어른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윤가의 큰어른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7년 전 섣달 20날 밤 윤가 마님 박 씨의 명으로. 이것이 사실이요?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박서방은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거짓말이다. 박서방이 그럴 리가 없다. 박 씨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마을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마을 어른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저희가 직접 박서방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훈장의 말에 박 씨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성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계모님께서는 박서방에게 은자 한 입과 쌀 2마를 주며 저희를 산 아래에 버리라 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지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주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7년간 모은 계모의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였지요.
이것은 지난 7년간 계모님께서 집안 재산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날짜, 장소, 금액, 증인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찬봉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곡식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모르게 땅 문서를 담보로 거금을 빌리셨지요. 친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찬봉?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윤찬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모님, 저희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찬봉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비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삿날에 돌아온 두 형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청년들이었지요. 사랑채의 침묵을 깬 것은 윤가의 큰어른이었습니다. 박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요? 큰어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바들바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 아이들이 거짓말이라고? 성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의 차용증이었지요. 지난 여름 계모님께서는 아드님 성욱의 사고를 덮기 위해 200냥을 빌리셨습니다. 윤가의 남쪽 논을 담보로 말입니다. 뭐라고? 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남쪽 논을 담보로? 내가 언제 그런 허락을? 아버님께서는 모르셨습니다. 계모님께서 아버님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셨으니까요. 친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고? 이것은 횡령이 아니오. 집안 재산을 제 멋대로. 이런 여자를 안채해 두었다니.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년간 계모님께서는 장터 상인들에게 뒷돈을 주며 집안 곡식을 헐값에 넘기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큰어른이 물었습니다. 여기 장터 곡식 장수 김서방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주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준비된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랑채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마님께서 매달 쌀 10말씩을 헐값에 넘기라 하셨습니다. 소인도 증언하겠습니다. 마님께서 윤가의 곡식을 빼돌리라 시키셨습니다. 소인은 차용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이어지자 박 씨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는 듯 했지요. 이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 아이들이 돈을 주고 시킨 거다. 박 씨가 악을 썼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겠습니까? 저희는 지난 7년간 주막 근처에서 품팔이하며 겨우 연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8살짜리가 어떻게? 과부 김씨라는 분이 저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었지만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계모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지만 세상에는 더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랑채가 숙연해졌습니다. 윤참봉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큰어른이 박 씨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소.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오? 저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의 자식을 버린 죄, 가장 몰래 재산을 빼돌린 죄, 도장을 위조한 죄. 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친족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소. 어린 자식들을 한겨울밤에 내다버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요. 저런 여자를 안채에 두었다니.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씨를 동정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지요.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성욱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소. 전처 소생들이 있으면 내 아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소.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추운 겨울밤에 내다버렸단 말이오. 큰어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데 남의 어린 자식을 그렇게, 그것도 8살짜리 아이들을, 그리고 7년 동안 집안 재산을 빼돌리다니. 박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요. 윤참봉이 천천히 두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버님, 아비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비가 마음이 약해 눈을 돌렸구나. 윤참봉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두 아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아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용서해다오.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성주와 성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주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성주야, 저희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속으신 것입니다. 성민도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돌아온 것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참봉이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큰어른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로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집안의 재산은 모두 회수하고 빚은 남은 재산으로 갚을 것이요. 그리고 성욱 도련님은, 친족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욱은 아직 어리니 교육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어머니와는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요. 박 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족들은 이미 등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윤가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지요. 한때 안채를 차지했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것 봐라. 남의 자식을 버린 대가가 저런 거야. 인과응보로구나. 가장 무서운 벌은 매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벌이지. 저렇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 씨의 뒷모습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문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시원한 복수였습니다. 박 씨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가의 사랑채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윤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텅 빈 고요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지요. 윤참봉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비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윤참봉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않느냐? 아비를.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버님, 저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도 저희도 모두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이 약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두렵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요. 윤참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성주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김씨 아주머니를 이 집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윤참봉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를 살려준 은인이시니 당장 가마를 보내겠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딸분이도 함께요. 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아이입니다. 그것도 좋다. 우리 집안이 은혜를 갚아야지. 다음 날 김씨와 분이가 윤가에 도착했습니다. 김씨는 큰 집을 보고 주눅이 들었지만 윤참봉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은인께서 오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윤참봉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김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게 무슨, 제 자식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부디 이 집에서 편히 지내주십시오. 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성민이 달려와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요. 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 분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윤참봉, 성주, 성민, 그리고 김씨와 분이까지. 또 구석에는 13살 성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욱은 어머니가 떠난 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성주와 성민을 훔쳐보곤 했지요. 성민이 성욱에게 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욱아, 많이 먹어라. 성욱이 놀라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들, 너는 잘못이 없다. 성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한 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형님들을,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성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형님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윤가의 곡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빼돌려진 곡식과 돈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빚이 많이 남았구나. 성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하나씩 갚아 나가야지. 다행히 농사 지을 땅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요?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성주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장부를 정리하고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 성민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며 신뢰를 쌓았지요. 윤가 도련님들이 참 의젓하더군. 버림받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살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씨가 보통이 아니더군.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가는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지요. 성욱도 달라졌습니다. 형들을 보며 배우기 시작한 성욱은 이제 서당에서 모범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봄날 성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집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자신을 말입니다. 윤참봉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주야, 내가 진정한 이 집안의 기둥이구나. 성민이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아주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김 씨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성주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뜨리고 사람이 다시 세운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가는 한때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세워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버림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주와 성민. 그들은 복수 대신 정의를 택했고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달빛은 윤가의 기와를 밝게 비추었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윤가의 쌍둥이 형제는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원망이 아닌 용서를 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겨울, 눈보라가 멈추지 않던 날, 산골 과부 약초꾼 옥녀는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위 아래 동굴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다가가 보니 누더기를 뒤집어 쓴 정체 모를 노파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군가 일부러 숨기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옥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나치면 산다. 하지만 업고 내려가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노파의 손을 잡는 순간 옥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 손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노파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을 내놓으시오. 과연 옥년이 그날 동굴에서 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옥년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에 옥년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던 옥년은 하루하루를 약초를 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던 터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사흘째 그칠 줄을 몰랐고 산과 들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요. 이런 날씨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집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이라곤 좁쌀 한 대도 채 안 되었고 땔감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마을 한의원에서 급히 구해달라고 부탁한 당귀와 청궁을 캐지 못하면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옥년은 남편이 남긴 누더기 두루마기를 껴입고 약초 바구니를 등에 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호미와 삽을 들었지요. 발에 신은 미투리는 여기저기 해져서 눈이 스며들었지만 달리 신을 신발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은 옥년의 뺨을 매섭게 핥히었고 눈은 속눈썹과 머리카락에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옥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한 시즌쯤 산을 오르자 익숙한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여름철이면 그곳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곤 했지요. 옥년은 눈을 헤치며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눈 아래 얼어붙은 당귀뿌리가 몇 폭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캐가면 사흘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옥년은 얼어붙은 땅을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곱아 펴지지도 않았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그렇게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약초 서너 뿌리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약초를 담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숨결이었지요. 옥년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바위 아래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옥년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돌아 내려갔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빠질 만큼 깊이 쌓여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지요. 그렇게 몇 걸음 내려가자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숨이 멎을 듯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노파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발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할머니. 옥년은 급히 다가가 노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지요. 옥년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옥년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노파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자세히 보니 원래는 상당히 좋은 비단옷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옷감의 질과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찌 이런 곳에? 동굴 바닥에는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고 입구에는 누군가 일부러 눈을 쌓아 올린 듯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여기 버린 것이로구나. 옥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노파를 이 깊은 산속 동굴에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이 혹독한 겨울에 말이지요. 옥년은 노파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직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맥박도 미약하나마 뛰고 있었지요. 아직 살아계시긴 하구나.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코와 이마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미인이었을 터였지요. 손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굳은 살이 거의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가 부인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옥녀는 동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해가 지면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산길은 더욱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내가 혼자 내려가기도 빠듯한데 노파를 데리고 내려간다 해도 문제였습니다. 옥년의 움막은 좁고 누추했으며 먹을 것도 땔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여기 두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나으려나.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이 깊은 산속까지 노파를 구하러 올까요? 옥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 노파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뜨지 못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옥년은 황급히 품속에서 물병을 꺼내 노파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노파는 간신히 물 몇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지요. 옥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년은 동굴 입구에 주저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파를 그대로 두고 가면 자신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면 이 눈보라 속에서도 어떻게든 산을 내려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틀림없이 죽을 터였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 밤 안에 말입니다. 반대로 노파를 업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험한 산길을 눈보라를 뚫고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칫하면 둘 다 눈길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옥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처지에 남의 목숨까지 걱정하고 있다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바위에 깔렸던 날 말입니다. 옥년은 남편을 업고 마을로 내려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남편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맹세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든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맹세를 지금 깨야 할까요? 옥년은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요. 나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 옥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다가가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옥년은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옥년의 가냘픈 몸에는 상당한 무게였지요. 약초 바구니는 동굴 안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구니 속 약초가 사흘치 양식이 될 수 있었지만 옥년은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봅시다. 옥년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빠졌고 바람은 두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듯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옥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산을 헤맨 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옥년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옥년의 눈앞에 익숙한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을까지 절반쯤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옥년의 발이 눈에 덮인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옥년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노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었지요. 아! 옥년은 그대로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노파도 함께 눈 위로 굴러떨어졌지요. 옥년은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다.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의 사냥꾼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눈 속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옥년과 노파를 번갈아 업어 마을로 데려갔지요. 옥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자신의 움막 아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요? 저기 누워 계십니다. 아직 깨어나지는 못하셨지만 숨은 붙어 계십니다. 옥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목숨은 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노파가 깨어났습니다. 노파는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옥년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노파에게 미음을 떠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찌 된 일이십니까? 어떻게 그 깊은 산속 동굴에 계셨습니까? 노파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의 양반가 마님이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남편은 진사를 지낸 선비였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년 전에는 아들마저 병으로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원래부터 박 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꽉 쥐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겉으로나마 효도하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집안의 재산 목록을 달라고 했고 박 씨가 거부하자 온갖 구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도 창고로 옮겨버렸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저를 함부로 대하라고 시켰지요. 박 씨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있었고 그 아이만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관가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재물을 훔쳐 몰래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말입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리 증인들을 매수해 두었고 조작된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의 말입니다. 며느리는 박 씨를 집에서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인 둘을 시켜 박 씨를 깊은 산속까지 끌고 가서 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년은 노파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이제 괜찮으십니다. 제가 계속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옥녀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실 곳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기 계시면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옥녀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까지 꺼내어 노파에게 먹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옥년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옥년의 움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모녀보다도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옥년의 움막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습니다. 옥년은 산에서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달여 박 씨에게 먹였지요. 박 씨는 그런 옥년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이 있구나. 옥년은 밥을 짓다 말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내가 산에 버려진 것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단다. 박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정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 씨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며느리를 불러 꾸짖었다고 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옥녀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독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설하면 손자까지 해칠 거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재산 목록을 넘겨주고 온갖 구박을 참으며 지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나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언젠가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 누명을 씌우고 산속에 버려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죽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며느리는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손자분은 어찌 되신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걱정이구나. 그 악독한 계집의 손에 자라고 있을 텐데. 옥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관가에 고발하셔야지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단다. 며느리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단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지. 그래도 게다가 며느리가 손자를 해칠까봐 두렵구나.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 옥녀는 안타까웠지만 박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움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깁고 음식을 만들고 옥년이 캐온 약초를 손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옥년이 산에서 돌아오자 박 씨가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만드십니까? 내 옷이 너무 해져서 새 옷을 지어주려고 한다. 박 씨는 옥년의 낡은 치마를 떼어내어 정성스럽게 새 치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파 한 명을 찾고 있다고 했지요. 집에서 도망친 늙은 종년인데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적 없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안악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라면 옥년이네 움막에 한 분 계시긴 하던데요.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집이 어디요? 이틀 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옥년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데 움막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옥년은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재촉했지요. 누구십니까? 사내들은 옥년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우리는 한양에서 왔소. 우리 집에서 도망친 종년을 찾고 있는데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년이라니 박씨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종이 아니라 양반가 마님이십니다.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가 마님?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녀는 우리 주인 댁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 종년이요. 어서 내놓으시오. 사내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옥년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옥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옥년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움막 안에서는 박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박씨를 발견하고는 거친 손으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찾았다. 인연이 맞소. 놓아주시오. 나는 도둑이 아니오. 박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박씨를 질질 끌고 나왔지요. 옥년은 급히 일어나 사내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분은 정말 양반가 마님이십니다. 며느리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쫓겨나신 분이라고요. 사내 하나가 옥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마시오. 이년은 도둑질한 죄로 관가에 고발된 몸이요. 우리는 주인 명령대로 데려가는 것뿐이요.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을 도와준 사냥꾼 철수도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옥년은 철수를 보고 외쳤습니다. 철수 아저씨,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려 합니다. 철수가 사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그 노인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사내들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년은 우리 주인 댁에서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 종년이요. 관가에도 이미 고발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년치고는 옷과 말씨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게다가 손을 보니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 마님의 손이던데요.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끄럽소.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요. 그때 사내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먼. 인연을 죽여서라도 데려가겠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날이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며 위협적으로 빛났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낫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우리 마을에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요?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사람을 해치면 당신네도 관가에 끌려가 목이 달아날 것이오.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나서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때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양반가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내들이 다시 박 씨를 끌고 가려 하자 옥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관가로 갑시다. 거기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맞소. 관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요. 사내들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관가에 가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던 것이지요.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요. 하지만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관가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옥녀는 박 씨를 모시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이 함께 나섰습니다. 철수를 비롯해 옥년을 평소 좋게 보던 이들이었지요. 며느리가 보낸 사내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옥년은 북을 쳤습니다. 신문고를 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관속들이 나와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며느리와 그녀의 일가들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저것이 우리 집 종년입니다. 재물을 훔쳐 달아났던 것을 겨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보자 온몸을 떨었습니다. 곧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관리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누가 북을 쳤느냐? 옥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가 쳤습니다. 사또님. 사또가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북을 쳤느냐? 옥년은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산골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지난 한겨울에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동굴에 버려진 노파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옥년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파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그리고 노파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지요. 노파께서는 본래 양반가 마님이셨으나 며느리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나 산에 버려지셨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것은 우리 집 종년입니다. 재물을 훔치고 달아난 도둑이라고요. 사또가 손을 들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 말은 나중에 듣겠다. 사또가 다시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했구나. 그런데 증거가 있느냐? 옥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님, 소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제 남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재산 분배 문서입니다. 남편께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아닌 손자에게 물려주고 제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유언하셨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박 씨의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들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조작된 문서라고요. 하지만 사또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이 문서의 증인들을 모두 찾아오너라.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 내역도 조사하라. 며느리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년은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사또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이 집안의 시어머니가 맞느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마님으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모두 아는 일입니다. 사또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종년이라 속인 것이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늙은 것이 정말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일단 너희는 모두 관아에 머물러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사흘 동안 관가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 씨가 제출한 문서의 증인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서가 진짜라고 증언했지요. 박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관가의 눈이 너무 엄격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재산 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관속들이 한양의 그 집으로 가서 재산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낸 뒤 집안의 귀중품들을 몰래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정부와 사치를 일삼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박 씨의 친정 식구들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덕분에 박 씨의 친정에서는 이미 장례까지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즉 며느리의 남편이 죽기 전 먹었던 약을 조사한 결과 그 안에서 독초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였지요. 나흘째 되는 날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옥령과 박 씨, 며느리와 그 일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사또의 말을 기다렸지요. 박 씨는 이 집안의 정당한 시어머니이며 며느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지요. 며느리 김씨, 내 죄를 아느냐? 사또의 호통에 관아가 떨렸습니다. 내 놈은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렸으며 심지어 남편을 독살한 살인범이다.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이로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웅성거렸지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살해죄로 차명에 처한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전에 곤장 80대를 맞을 것이며 재산은 모두 박 씨에게 돌려주어라.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곤장을 맞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하나, 둘, 셋. 80대를 모두 맞고 나자 며느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김 씨를 산속에 버리라 명령한 하인들도 각각 곤장 50대에 처한다. 하인들도 끌려나가 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지요. 사또는 다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 정당한 주인으로서 살아라. 손자도 박 씨가 직접 양육하도록 하라.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또는 이번에는 옥년을 불렀습니다. 과부 옥년 앞으로 나오거라. 옥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사또님. 사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박 씨를 구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웠다.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한 내 용기와 진실을 밝히려 한 내 정의로움은 본받을 만하다. 사또는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옥년에게 쌀 10섬과 무명 10필 그리고 은자 10냥을 하사하라.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쌀 10섬이라면 1년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은자 10냥이면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사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행실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다. 앞으로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판결이 끝나고 모두 관할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옥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옥년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을 거야. 그 악독한 며느리는 아무 벌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말이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은혜를 갚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판결이 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고 옥년은 다시 산골 움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받은 쌀과 무명, 은자 덕분에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옥년이 약초를 캐러 나가려는데 움막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 씨가 내렸지요. 할머니, 어찌 이렇게 오셨습니까? 옥년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옥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옥년아, 할미가 너를 데리러 왔단다. 저를요?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씨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자꾸나. 너를 내 양녀로 삼고 싶구나. 옥년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녀라니 그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천한 과부를 양녀로 삼으신다니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다니 무슨 소리냐? 너는 이 할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게다가 너처럼 착하고 현명하며 용감한 아이를 어디서 찾겠느냐?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차디찬 동굴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 악독한 며느리는 아무 벌도 받지 않았을 게다. 손자도 그 악녀의 손에서 자랐을 것이고 말이지. 내가 나를 살렸고 진실을 밝혔고 내 손자를 구했단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을 돌보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구나. 옥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리 오너라. 박 씨는 옥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년도 박 씨를 안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저는 재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 씨는 옥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한 것. 그래, 그러면 재산은 나중 일이고 우선 한양으로 가서 함께 살자꾸나.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옥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간단한 짐을 챙기도록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옥년이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옥년아, 잘 되었구나. 착하게 살더니 복을 받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옥년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옥년을 구해준 사냥꾼 철수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그날 아저씨께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할머니는 모두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한양 가서 잘 지내시오. 옥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박 씨도 함께 가마에 올랐지요. 자, 이제 가자꾸나.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옥년은 가마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누추했던 움막이 정든 산골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가마는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의 집은 한양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옥년은 그 큰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할머니, 정말 이 큰 집이 할머니 댁이십니까? 그렇단다. 이제는 너의 집이기도 하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이 내 고모님이시단다. 앞으로 잘 모셔야 한다. 어린 손자는 옥년을 보며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옥년은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얘야. 박 씨는 옥년에게 넓은 방을 내주고 하인들에게 옥년을 잘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옥년은 꿈만 같았지요. 며칠 뒤 박 씨는 옥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옥년아, 이제부터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셈법과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줄 게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배워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란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지. 박 씨는 옥년에게 정성껏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옥년은 총명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지요. 1년쯤 지나자 어지간한 글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옥년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옥년은 하인들을 다스리고 곳간을 관리하며 손자를 돌보았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옥년은 산에서 약초를 캐던 경험을 살려 집안 사람들이 아프면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그 솜씨가 점점 뛰어나져서 이웃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가 되었지요. 옥년의 약초 솜씨는 더욱 유명해져서 한양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공짜로 약을 지어주었고 부자들에게는 적당한 값을 받아 집안 살림에 보탰지요. 박 씨는 옥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할미는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옥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건 집안 재산의 절반을 내게 물려주는 문서란다. 옥년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옥년아,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란다. 하지만 손자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에게도 절반을 물려줄 게다.
너와 손자가 함께 이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옥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옥년과 손자는 박 씨의 임종을 지켰지요. 할머니, 편히 가십시오. 옥년은 박 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옥년에게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옥년아,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단다. 고맙다. 박 씨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옥년은 박 씨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을 공짜로 지어주고 끼니를 굶는 이들에게는 쌀을 나눠주었지요. 옥년의 나이 40이 되었을 무렵 사람들은 옥년을 자비로운 의원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옥년은 문득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동굴에서 발견한 노파를 외면하지 않고 업고 내려왔던 그날 말입니다. 만약 그날 노파를 두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파는 죽었을 것이고 옥년은 여전히 산골의 가난한 과부로 살았겠지요. 하지만 옥년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옥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옥년은 손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할미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모님?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단다. 그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것만은 잊지 마라. 손자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모님. 옥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가르침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의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년은 그 말을 몸소 증명한 사람이었지요. 한겨울 눈 덮인 산에서 버려진 노파를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했던 용기, 가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광가로 향했던 정의로움. 그 모든 것이 옥년을 산골의 가난한 과부에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옥년이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었지요. 박씨 할머니와 손자는 옥년에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남긴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